하버드 교수들이 왜 이렇게 자주 한국 이야기를 할까요? 강대국의 압박을 받은 중견국이 어떻게 될지는 뻔한데 한국만은 왜 다른 걸까요? 저는 이 의문에서 시작된 여정을 통해 국제정치학 교과서에는 없는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더 많은 감동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안나입니다. 제가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에서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케네디 스쿨 강의실에 앉아 있는데 요즘 들어 묘한 기분이 계속됩니다. 국제정치학과 정책학 수업을 들을 때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반복해서 등장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여러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교수들이 다양한 국가의 예시를 들면서 설명하는 것이겠지, 라고 말이죠. 하지만 학기가 중반을 넘어서면서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교수들이 의도적으로 한국을 꺼내 들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공급망 관리론 수업에서도 국가 성장, 모델론 수업에서도 심지어 국제경제정책 세미나에서도 한국 이야기가 나와요. 경제발전론 수업에서는 한국의 산업화 과정이, 기술정책론에서는 한국의 연구개발 전략이, 에너지안보론에서는 한국의 자원 확보 정책이 계속 언급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저는 중국계 가정에서 자라났거든요.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서는 한국을 특별한 나라로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 중 하나 정도로 생각했죠. 부모님은 항상 중국의 긴 역사와 위대한 문화에 대해 말씀하셨고, 미국의 기회와 자유에 대해서도 자주 이야기하셨어요. 하지만 한국은 별다른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가끔 K-팝이나 한국 드라마 이야기가 고등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나올 때도 있었지만 그것도 문화적 호기심 정도였어요. 제가 아는 한국은 삼성 휴대폰이나 현대 자동차, 그리고 매운 김치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여기 하버드에 와서 수업을 들으면서 계속 한국이 언급되니까 이상했습니다. 더 큰 나라들, 더 강한 나라들이 많은데 왜 하필 한국일까요?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일본 같은 나라들이 훨씬 더 영향력이 크잖아요. 처음에는 교수들이 아시아 학생들을 배려해서 아시아 국가 사례를 많이 드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한국이 더 자주 언급되었거든요. 더욱 이상한 것은 한국이 언급되는 맥락이었어요. 보통은 성공 사례로 언급되는 게 아니라 예외적인 사례로 언급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이론이나 패턴을 설명한 후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다면서 한국을 들고 나오는 식이었어요. 지난주 화요일 오후 2시 국제정치경제학 수업 시간이었어요. 존슨 교수님이 강대국의 경제 압박에 대한 중견국의 대응 사례를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이 어떤 나라를 압박하면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요. 교수님은 칠판에 간단한 도식을 그리셨어요. 강대국이 기술 이전을 막고 자원 공급을 중단하고 시장 접근을 제한하면 중견국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일반적인 패턴은 간단했습니다. 대부분의 중견국들은 결국 굴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부 경제가 흔들리고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정치적 혼란이 일어나고 결국 강대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교수님은 여러 사례를 들어주셨어요. 1970년대 석유 파동 때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굴복했는지, 1990년대 아시아 금융위기 때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국제통화기금의 조건을 받아들였는지, 최근에도 여러 나라들이 강대국의 압박 앞에서 어떻게 타협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갑자기 말씀을 멈추시고 학생들을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만약 이 일반적인 패턴을 여러 번 거부하고 다른 길을 택한 나라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다 고개를 들고 교수님을 바라봤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몇 초 후 교수님은 천천히 칠판에 한국이라고 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 나라는 지난 70여 년 동안 여러 번 강대국의 압박을 받았지만 매번 예상과 다른 방식으로 대응했다고요. 버티기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압박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배워온 국제 정치학 이론과 맞지 않는 사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의 압박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굴복하거나 아니면 다른 강대국의 도움을 받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잖아요.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국제 정치의 냉혹한 법칙이라고 배웠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다른 길을 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요. 교수님은 다음 시간부터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 설명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압박을 받을 때마다 한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살펴보자고 하셨어요.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을 나오면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지금까지 저는 국가 간의 힘의 관계를 너무 단순하게 봤던 걸까요? 강한 나라가 압박하면 약한 나라는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그게 국제정치의 현실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만약 다른 가능성이 있다면요? 케임브리지 거리를 걸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로 여러 번 다른 길을 택했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운이 좋아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경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서 한국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럴 이유를 느끼지 못했는데 갑자기 궁금해진 거죠. 인터넷에서 한국의 경제 발전사를 찾아보니 정말 신기한 이야기들이 많더군요. 1960년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는데 지금은 선진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번의 압박과 대응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궁금해요. 다음 수업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아마 그때부터일 거예요. 다음 주 목요일, 존슨 교수님은 약속대로 구체적인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칠판에 간단한 도식을 그리시면서 국제 정치학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을 설명해 주셨어요. 국제 정치의 현실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힘이 있는 나라가 힘이 없는 나라를 압박하면 결과는 거의 뻔하죠. 교수님은 이를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강대국이 압박 수단을 동원한다. 둘째, 중견국 내부에 혼란이 일어난다. 셋째, 중견국이 굴복하거나 타협한다. 이것이 지난 200년간 반복되어 온 패턴이라고 하셨어요. 압박 수단도 다양합니다. 경제 제재가 가장 일반적이죠. 특정 상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금융 거래를 차단하거나 핵심 기술의 이전을 막는 방식이에요. 군사적 압박도 있습니다. 무기 판매를 중단하거나 합동 훈련을 취소하거나 동맹 관계를 재검토한다고 위협하는 식으로요.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에너지와 자원을 이용한 압박입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듯이 석유나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거나 핵심 원자재의 수출을 막으면 대부분의 나라는 몇 개월 안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구체적인 역사적 사례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1973년 제1차 석유 파동 때를 보세요.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 공급을 중단하자 서구 선진국들도 어쩔 수 없이 중동 정책을 바꿔야 했습니다. 일본은 친아랍 정책으로 전환했고 유럽 국가들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입장을 수정했어요. 1990년대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위협했을 때도 동유럽 국가들은 결국 러시아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압박을 받은 나라는 보통 석 달에서 6달 사이에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기업들이 손실을 호소하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어쩔 수 없이 타협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압박을 받은 나라는 어떤 선택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다른 강대국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냉전 시기에는 미국과 소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고 지금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수 있죠. 둘째, 국제기구나 다자간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유럽연합이나 아세안 같은 지역 협력체를 통해 압박에 맞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다른 강대국의 도움을 받으면 새로운 종속 관계가 생기죠. 다자간 협력도 결국 강대국들의 합의가 없으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교수님은 더 냉혹한 현실을 지적하셨어요. 중견국이 선택할 수 있는 진짜 옵션은 사실상 두 개뿐이라는 것입니다. 굴복하거나 아니면 더 큰 대가를 치르면서 버티거나. 대부분의 국가는 굴복을 선택합니다. 버티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경제가 무너지고 기술 발전이 멈추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버틸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어떤 나라가 압박을 받을 때마다 굴복하지 않고 다른 길을 택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압박의 강도를 높이면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힘의 논리이고 현실 정치의 냉혹한 법칙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예외적인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교수님이 다시 칠판에 한국이라고 쓰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한국은 지난 70여 년 동안 여러 번 강대국의 압박을 받았지만 매번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한국이 미국의 압박을 받았던 베트남 전쟁 파병 요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약소국이 강대국의 군사적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순히 요구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협상을 했어요. 파병 대신 경제 지원과 기술 이전을 요구했고 실제로 그 조건들을 관철시켰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다음 압박 상황에서 또 활용했어요. 압박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패턴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압박을 어떻게 성장의 기회로 바꾼다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보면 압박은 손해고 위기고 극복해야 할 장애물인데 말이에요. 교수님이 칠판에 그린 두 가지 도식이 이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일반적인 국가들의 경우 강대국의 압박이 시작되면 먼저 내부에서 혼란이 일어납니다. 기업들이 손실을 호소하고 실업률이 증가하며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죠. 결국 정부는 이런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압박하는 강대국의 요구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 결과 기존의 종속 관계가 더욱 강화되거나 새로운 종속 구조에 편입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였습니다. 압박이 시작되면 오히려 그것을 내부 구조를 점검하고 개편하는 기회로 활용했어요. 외부에 의존하던 부분을 찾아내어 자체 생산 능력을 구축하거나 대체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립 기반이 튼튼해졌고 결과적으로는 압박 이전보다 오히려 국가 역량이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압박을 받을 때마다 그것을 내부 구조를 바꾸는 계기로 삼았어요. 외부에 의존하던 것을 자체 생산으로 바꾸고 취약한 부분을 강화하고 새로운 산업을 키우는 식으로 말이죠. 수업이 끝날 무렵 교수님은 다음 시간 예고를 하셨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어떤 압박들을 받았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미리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말이에요.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금까지 배운 국제정치학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건가요? 그리고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런 예외적인 대응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이었다는 점입니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단순히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국제 정치학의 일반적인 법칙을 뛰어넘은 특별한 사례로 말이에요. 그리고 그 특별함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가능했는지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월요일 오후 3시 존슨 교수님은 약속대로 첫 번째 구체적 사례를 들고 나왔습니다. 강의실 앞쪽 스크린에 1950년대 한국 지도가 떴어요. 검게 칠해진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950년 여름 한국에서 전쟁이 시작되면서 나타난 첫 번째 압박은 에너지 봉쇄였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전력 공급이 완전히 차단되었고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발전소 대부분이 파괴되거나 접근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어요. 당시 한국의 전력 생산 능력은 전쟁 이전의 10%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반적인 국가라면 이 시점에서 국가 기능이 마비되었을 거예요. 병원에서 수술을 할 수 없고 공장이 멈추고
통신이 두절되는 상황이니까요.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은 최소 10년은 복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교수님이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서울의 경우 하루 중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이 평균 석 시간 미만이었습니다. 그것도 시간대가 일정하지 않았어요. 오늘 오전 6시에서 9시까지 전기가 들어왔다면 내일은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들어오는 시기였죠. 하지만 한국이 택한 해결 방식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전력 부족을 이유로 산업 활동을 포기하거나 외국의 원조에만 의존하는 대신 제한된 전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예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정전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전국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별로 전력 공급 시간을 배분했어요. 병원이나 중요 공장 같은 핵심 시설은 우선순위를 두되 나머지 지역은 돌아가면서 전력을 공급받았습니다. 마치 물이 부족할 때 급수 제한을 하는 것처럼요. 더 놀라운 것은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불평하거나 포기하는 대신 제한된 전력 시간에 맞춰 생활 패턴을 조정했어요. 공장들은 전력이 공급되는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생산했고, 가정에서는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에 필요한 일들을 몰아서 처리했습니다. 교수님이 든 구체적인 사례가 인상적이었어요. 당시 부산의 한 섬유 공장은 하루 6시간만 전력을 공급받았는데 그 시간 동안 평상시 12시간치 작업량을 소화해냈다고 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전력이 없는 시간에는 원료 준비, 기계, 정비, 포장 작업 등을 미리 해두고 전력이 들어오면 생산에만 집중한 거였습니다. 가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을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 밥을 짓고 다리미질을 하고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 공부 시간도 전력 공급 시간에 맞춰 조정했다고 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변화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에너지 자립에 대한 장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외국에 의존하지 않는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거죠. 1960년대부터 본격적인 발전소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화력발전소부터 시작했어요. 석탄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원자력 발전에도 도전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야심찬 계획이었어요.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었거든요.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도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진국들이 기술 이전을 꺼렸어요. 원자력 기술은 군사적으로도 민감한 부분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라도 기술을 배우고 직접 해보면서 경험을 쌓아갔어요. 교수님이 보여준 통계가 놀라웠습니다. 1950년대 한국의 전력 생산량은 연간 1900만 킬로와트시 정도였어요. 그런데 1980년대가 되자 연간 51억 킬로와트시를 넘어섰습니다. 30년 만에 25배 이상 늘어난 거죠. 더욱 놀라운 것은 에너지 효율성이었어요. 같은 양의 전력으로 더 많은 생산을 해내는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1970년대 한국의 전력 원단위는 계속 개선되었습니다. 같은 GDP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전력량이 점점 줄어든 거였어요. 1980년대에는 더 대담한 계획이 나왔습니다. 전력을 수출하겠다는 거였어요. 한때 전력 부족으로 고생했던 나라가 이제는 전력을 다른 나라에 팔겠다고 나선 거죠. 실제로 1990년대부터 한국은 전력 관련 기술과 설비를 해외에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의 성과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외국 기술에 의존했지만 점점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갔습니다. 2000년대에는 한국형 원자로를 완전히 독자 설계할 수 있게 되었고 2010년대에는 해외에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기까지 했어요.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보여준 자료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전력 자급률은 거의 100%에 가까웠어요. 에너지 믹스도 다양해졌습니다. 화력, 원자력, 수력, 신재생 에너지가 적절히 조합된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갖추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이 나왔어요. 한국이 에너지 자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한 기술들이 다른 산업 분야에도 응용되었다는 거예요. 발전소 건설 기술은 중화학공업으로, 전력 제어 기술은 전자산업으로 이어졌습니다.
교수님은 이를 파급 효과라고 설명하셨어요. 하나의 압박에 대응하면서 개발한 역량이 다른 분야로 확산되는 현상 말이에요.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려다 보니 산업 기반 전체가 강화된 거죠. 수업이 끝나갈 무렵 교수님이 던진 질문이 생각해 볼 만했어요. 만약 한국이 1950년대에 전력 부족을 외국 원조로만 해결하려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거였어요. 아마 계속 외부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라는 게 교수님 분석이었습니다.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위기가 오히려 자립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역량이 예상치 못한 다른 분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것이 한국만의 특별한 경험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기술 봉쇄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다룰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에너지 다음에는 기술이었나 봅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해졌어요. 수요일 오후 4시 존슨 교수님은 두 번째 압박 사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술 봉쇄였어요. 스크린에 1960년대 한국의 산업 현황이 나타났는데 참으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이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섬유, 신발, 간단한 전자제품 조립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철강, 화학, 기계, 조선 같은 중요한 산업 분야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죠. 모든 핵심 기술과 설비를 외국에서 들여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선진국들이 핵심 기술을 쉽게 내주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군사적으로 민감하거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기술일수록 더욱 그랬습니다. 기술을 팔 때도 조건을 까다롭게 걸었어요. 가격은 비싸게 받고 기술 이전은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생산량도 통제했습니다. 교수님이 든 첫 번째 사례는 제철 기술이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한국이 제철소 건설을 계획했을 때 선진국들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일본은 기술 제공을 거부했고 유럽 기업들도 소극적이었습니다. 미국마저 한국의 제철소 건설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제철 기술은 모든 중공업의 기반이거든요. 철강을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되면 자동차, 조선, 기계 등 다른 산업으로 확산 효과가 엄청납니다. 선진국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경쟁자를 키워주는 꼴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먼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기술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 거부당하면 독일로, 독일에서 안 되면 영국으로 갔어요. 완전한 기술을 못 얻으면 부분적인 기술이라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직접 해보면서 배우는 방식이었어요. 작은 규모의 실험적 설비를 만들어서 실패를 거듭하며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외국 기술자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배우고 설계도를 구해서 분석하고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보면서 원리를 파악했어요. 포항제철소 건설 과정이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일본의 야하타 제철 기술진이 설계와 건설에 참여했는데 한국 기술자들은 그들 옆에 붙어서 모든 과정을 관찰하고 기록했어요. 심지어 일본인들이 쓰는 공구 하나까지 유심히 살펴봤다고 합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1973년 포항제철 제1기 설비가 가동을 시작했을 때 한국은 이미 기본적인 제철 기술을 습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계속 확장해 나갔어요. 제2기, 제3기를 거치면서 점점 더 큰 규모의 제철소를 건설할 수 있게 되었죠. 교수님이 보여준 두 번째 사례는 조선업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 한국이 조선업 진출을 선언했을 때 세계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어요. 배 한 척 제대로 만들어 본 적 없는 나라가 갑자기 조선업을 하겠다고 나섰으니까요. 기술 확보 과정도 험난했습니다. 일본이나 유럽의 조선 기술을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었어요. 대신 부분적인 기술들을 여러 나라에서 따로따로 배워와야 했습니다. 선체 설계는 영국에서, 엔진 기술은 독일에서, 용접 기술은 일본에서 각각 배워온 거예요.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건설 과정도 흥미로웠습니다. 1972년 착공할 때까지도 핵심 기술진 대부분이 조선업 경험이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우고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 배를 만들 때는 실수투성이었지만 두 번째, 세 번째를 만들면서 점점 나아졌어요.
1970년대 중반이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만든 배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외국 선주들도 한국 조선소에 주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사례는 반도체 기술이었습니다. 1980년대 들어 한국이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었을 때 기술 장벽은 더욱 높았어요. 반도체는 첨단 기술의 집약체였거든요. 미세한 공정 기술부터 설계 능력까지 모든 것이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선진국들의 기술 봉쇄도 더욱 철저했어요. 핵심 장비는 수출을 금지했고 기술자의 이동도 제한했습니다. 심지어 관련 서적이나 자료의 반출까지 통제했어요. 반도체 기술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도 한국의 대응은 독특했습니다. 완전한 기술을 한 번에 얻을 수 없다면 조각조각 나뉜 기술들을 모아서 완성품을 만들어 보겠다고 나선 거예요. 미국에서 일하던 한국인 기술자들을 스카우트했고 일본 기업과 합작 투자를 통해 부분적인 기술을 배웠습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개발 과정이 대표적이었어요. 1983년 64K D램 개발에 성공했을 때 한국은 비로소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256K, 2램, 4램로 이어지는 기술 경쟁에서 한국은 점점 더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가 되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한국이 기술을 수출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제철 기술, 조선 기술, 반도체 기술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섰고 다른 나라들이 한국 기술을 배우러 오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보여준 통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기술 무역 수지는 완전한 적자였어요. 기술을 사오기만 했죠.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기술을 파는 돈이 사는 돈보다 많아진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기술 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파급 효과였습니다. 제철 기술을 배우면서 금속 가공 기술이 발전했고 조선 기술을 익히면서 정밀 기계 가공 능력이 향상되었어요. 반도체 기술 개발 과정에서는 초정밀 공정 기술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다른 산업 분야로 확산되면서 전체적인 기술 수준이 올라간 거죠. 수업이 끝나면서 교수님이 던진 질문이 생각해 볼 만했어요. 만약 한국이 기술 봉쇄에 부딪혔을 때 포기하고 계속 외국 기술에만 의존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단순 조립이나 가공업 수준에 머물러 있었을 거라는 게 교수님 분석이었어요.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에너지 자립에 이어 기술 자립까지 한국은 어떻게 이런 일들을 연속적으로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압박과 대응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군사기술 분야의 압박과 대응을 다룰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동맹국이면서도 핵심 기술은 주지 않는 복잡한 상황에서 한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존슨 교수님은 세 번째 압박 사례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군사기술과 우주기술 분야였어요. 스크린에 나타난 건 1970년대 한국의 국방 현실이었는데 매우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었지만 핵심 군사기술에 관해서는 철저히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전투기는 완제품만 도입할 수 있었고 미사일 기술은 아예 접근 금지였어요. 심지어 방산업체가 무기를 직접 제조하려고 해도 핵심 부품이나 기술은 외국에서 들여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제약이 생긴 배경에는 복잡한 국제 정치가 있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이라고 해서 모든 군사기술을 공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미사일이나 핵 관련 기술은 확산을 엄격히 통제했어요. 한국이 독자적인 군사기술을 갖게 되면 동북아시아 군사균형에 변화가 생길 수 있었거든요. 교수님이 첫 번째로 든 사례는 전투기 기술이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F-5 전투기를 도입했는데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면허 생산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핵심 기술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엔진 기술, 레이더 기술, 무기 시스템 등은 완전히 블랙박스 상태였죠. 일반적인 국가라면 이런 상황에서 외주에 의존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필요한 무기는 외국에서 사고
정비도 외국 기술진에게 맡기는 식으로요.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자체 개발은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성공 보장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면허 생산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배우려고 했어요. 조립만 하는 게 아니라 부품 하나하나의 기능과 원리를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금지된 기술 영역이라도 우회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보려고 했죠. 1980년대 들어 더 야심찬 계획이 나왔습니다. 전투기를 직접 개발하겠다는 거였어요. KF-X 사업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초기 연구가 시작된 거죠. 외국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항공기 개발 경험이 거의 없는 나라가 갑자기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나섰으니까요. 초기 시도들은 확실히 어려웠습니다. 기술 부족도 문제였지만 인력 부족이 더 심각했어요. 항공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거든요. 대학에 항공우주학과가 생긴 것도 1970년대부터였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습니다. 작은 규모의 연구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해 나갔어요. T-50 고등훈련기 개발이 대표적인 성과였습니다. 비록 완전한 독자 개발은 아니었지만 한국이 주도하여 설계하고 제작한 첫 번째 항공기였어요. 두 번째 사례는 미사일 기술이었습니다. 이 분야의 제약은 더욱 엄격했어요. 미사일 기술은 핵무기 운반 수단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매우 민감한 영역이었습니다. 한국은 사거리 180km 이상의 미사일 개발을 금지당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우회적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로켓 기술 연구라는 명목으로 관련 기술을 축적해 나간 거예요. 대학의 로켓 연구실에서 시작된 작은 실험들이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과학 로켓, 기상 관측용 로켓 등을 만들면서 경험을 쌓아갔어요. 세 번째 사례는 우주 기술이었습니다. 인공위성 발사 능력은 국가 위상과 직결되는 문제였어요. 하지만 위성 발사 기술은 미사일 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선진국들은 한국의 우주 개발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1990년대 한국이 인공위성 개발을 선언했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위성 자체는 외국에서 만들 수 있었지만 발사체 기술은 철저히 차단되어 있었어요. 결국 외국 발사체를 이용해서 위성을 쏘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도 독자 개발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로호 개발 사업이 그 시작이었어요. 비록 1단 로켓은 러시아 기술을 사용했지만 2단 로켓과 위성은 한국이 독자 개발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발사는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2013년 나로호 발사 성공은 한국 우주기술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비록 부분적인 성공이었지만 우주 발사 기술의 기반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완전한 독자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누리호 개발 과정은 더욱 야심찬 도전이었어요. 1단부터 3단까지 모든 로켓을 한국 기술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거든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결국 2022년 성공적인 발사에 이르렀습니다. 교수님이 보여준 통계가 놀라웠습니다. 1970년대 한국의 방산 기술 자립도는 20% 미만이었어요. 대부분을 외국에서 들여와야 했죠. 하지만 2020년대 들어서는 70%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주요 무기 시스템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예요. 항공기 분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KAI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항공기 개발이 시작되었고 T-50을 거쳐 KF-21까지 이어지는 독자 개발 역량을 갖추게 되었어요. 이제는 오히려 한국의 항공기 기술을 다른 나라가 도입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주 분야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국은 이제 독자적으로 인공위성을 제작하고 발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위성 발사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섰어요. 더 흥미로운 것은 이런 기술 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산업 전반의 기술 향상이었습니다. 항공기 개발을 위한 정밀 가공 기술은 자동차 산업에도 응용되었고 로켓 엔진 기술은 화학 플랜트 기술 발전에도 기여했어요. 위성 기술은 통신과 IT 산업 발전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이를 기술 생태계의 진화라고 설명하셨어요.
하나의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수많은 기술들이 함께 발전하게 되고 이것이 전체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를 낸다는 거였습니다. 수업 마지막에 교수님이 던진 질문이 인상적이었어요. 만약 한국이 군사기술 제약에 부딪혔을 때 독자 개발을 포기하고 계속 외국 의존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핵심 기술 없이 조립이나 정비 수준에 머물러 있었을 거라고 하셨어요.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산업기술, 군사기술까지 한국은 계속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 왔더군요. 제약이 있으면 우회로를 찾고 완전한 기술을 못 얻으면 부분적으로라도 배우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방식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경제 제재와 자원 통제에 대한 대응을 다룰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이제까지와는 또 다른 차원의 압박과 대응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존슨 교수님의 마지막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이었어요. 교수님은 칠판에 간단한 문장 하나를 적으셨습니다. 압박은 항상 굴복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으로 시작된 8주간의 강의를 되돌아보니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처음 강의실에 들어왔을 때 저는 한국을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 생각했어요. K-팝이나 한국 드라마로 유명한, 그런데 왜 하버드 교수들이 자꾸 언급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나라였죠. 하지만 지금 제 생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국제정치학 교과서의 일반적인 법칙을 뛰어넘은 특별한 사례였어요. 강대국의 압박을 받으면 굴복하거나 다른 강대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기존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교수님은 지난 강의들을 정리하면서 한국 모델의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어요. 압박을 버티는 문제가 아니라 바꾸는 문제로 접근한다는 것, 외부 의존을 줄이고 자립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 단기적 해결보다 장기적 구조 개편에 집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950년대 전력 부족 상황을 다시 떠올려 보니 그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어요. 당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최소 10년은 복구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한된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에너지 자립의 토대를 구축했어요. 위기가 오히려 혁신의 출발점이 된 거였죠.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기술 봉쇄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진국들이 핵심 기술을 주지 않으려고 했을 때 한국은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부분적인 기술이라도 배우고 직접 해보면서 경험을 쌓고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계속 도전했습니다. 그 결과 제철, 조선, 반도체 같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설 수 있었어요. 군사기술과 우주기술 분야의 제약도 비슷한 과정이었습니다. 동맹국이면서도 핵심 기술은 공유받을 수 없는 복잡한 상황에서 한국은 독자 개발의 길을 택했어요. T-50에서 KF-21까지, 나로호에서 누리호까지. 이어지는 도전의 역사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가능하게 만든 의지의 결과였습니다. 최근의 경제 제재와 자원 통제 상황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어요.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굴복하는 대신 시장 다변화와 재활용 기술 개발로 대응했습니다. 하나의 의존 관계가 끊어지자 여러 개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건강한 경제 구조를 갖추게 되었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운이 좋았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 번 무너질 수 있었던 조건 속에서도 매번 다른 선택을 한 나라였어요. 쉬운 길 대신 어려운 길을, 단기적 해결 대신 장기적 해결을, 의존 대신 자립을 선택한 나라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선택들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패턴이었다는 점이에요. 정권이 바뀌어도 핵심적인 국가 발전 전략은 유지되었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으며 성과가 나타나면 다른 분야로 확산시켜 나갔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에 보여준 통계들을 보니 그 결과가 명확했어요. 1960년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한국이 2020년대에는 GDP 기준 세계 10위 안에 드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기술 무역 수지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고 에너지 자립도도 크게 개선되었어요. 교수님이 마지막 사례로 보여준 인천국제공항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2001년 개항 당시에도 놀라웠지만 지금은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0여 년째 1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단순히 공항을 잘 만든 게 아니라 그 안에 한국의 모든 역량이 집약되어 있다는 게 교수님 설명이었습니다. 건설 기술, IT 기술, 서비스 운영 노하우, 국제 물류 시스템까지 지난 수십 년간 축적해온 모든 기술과 경험이 하나의 공항에 담겨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공항이 동북아시아 허브 역할을 하면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인천공항 건설 과정에서도 한국식 접근법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에는 외국 기술에 의존했지만 점차 독자 기술을 개발하고 이제는 오히려 다른 나라 공항 건설에 한국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압박과 제약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패턴이 여기서도 반복된 거죠. 하지만 숫자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사고방식의 변화였습니다. 압박을 받으면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접근법, 외부 의존을 줄이고 내부 역량을 키우는 전략, 단기적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 목표를 추구하는 일관성이었어요. 이런 한국의 경험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게 교수님의 분석이었습니다. 강대국의 압박에 대응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굴복도 아니고 대립도 아닌 제3의 길을 보여준 사례라는 거였어요.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패권 경쟁 상황에서 중견국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양자택일이 아닌 독자적 역량 구축을 통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라고 평가하셨어요. 수업이 끝나갈 무렵 교수님이 마지막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직면하게 될 새로운 도전은 무엇이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거였어요. 인공지능, 기후변화, 인구 감소 같은 새로운 형태의 도전 앞에서도 같은 방식이 통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몇 주 전만 해도 국제 정치를 단순한 힘의 논리로만 이해했는데 이제는 훨씬 복잡하고 다층적인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인식도 근본적으로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불편하기까지 했던 하버드 교수들의 한국 언급이 이제는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말로 연구할 가치가 있는 특별한 사례였거든요. 케임브리지 거리를 걸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큰 나라와 작은 나라,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크기나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날 밤 기숙사에서 지난 몇 주간의 노트를 정리하면서 저는 새로운 질문들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의 이런 경험이 다른 중견국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국만의 특별한 조건이나 문화적 배경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앞으로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서도 이런 접근법이 계속 유효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들은 아직 답을 찾지 못했지만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질문들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저는 이제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하버드에 와서 한국에 대해 배우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제 정치에 대한 제 이해도 깊어졌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넓어졌습니다. 강대국의 압박이 항상 굴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 작은 나라라도 현명한 선택을 통해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존슨 교수님의 강의는 끝났지만 제게는 새로운 시작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한국의 경험을 연구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사례와도 비교해보면서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가능성이 과연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궁금해졌거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